1972년 3월, 유준용은 중국 후난성 루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준용의 아버지는 후난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 지은 돈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70년대 중국은 서민이 생활하기에 아주 힘든 시기였고 마땅한 직장을 찾기도 어려워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젊은 청년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까지 농사만 짓고 살란 말이야. 애는 커가지. 집에 나만 보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부모님의 아들의 잔말 말고 당신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알았지? 그래도 준영이도 저렇게 어린데 저보고 혼자 애를 키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날 밤 준용의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대도시 건설 현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준용이 태어난 지 15일이 되던 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아버지 유청단은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는 횟수가 적어졌고 1년에 한 번 명절에나 집에 돌아올 정도로 일밖에 모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어머니 혼자 집안일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 아들 준용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개구장이로 성장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준용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힘들게 벌어 보내준 돈으로 자녀 교육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준용은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해 학교에서 수많은 우수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준용의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 아유!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요즘 가정 방문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어머님을 학교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머 선생님. 선생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준용이가 공부를 아주 잘해요. 최근에 시험 본 것도 아주 상위 클래스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를 닮으셨나 봐요. 어머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준용이가 저를 닮아서 그렇죠. 그러시구나. 준용은 선생님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며 다짐했습니다. 1985년 3월 올해 13세가 되는 유준용은 중학교에 입학했고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자 이번에도 중학교 담임선생님은 준용의 어머니를 불러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 장래에 북경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켜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학교에서도 경사고 준용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보세요? 그래, 준용이 이번에 시험은 어떻게 됐어? 잘 봤어요. 이번에도 전교에서 상위권이래요. 그런 말이지.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하나 있긴 하는데. 뭔데요? 당신 말이야. 거기서 할 일이 없으면 이쪽 공사 현장 가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준용이 대학 끝내려면 지금 이렇게 벌어서는 택도 없을 거 아니야. 북경 물가가 좀 비싼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럼 당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면 일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주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라고. 알았어요. 그럼 내일 당장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갈게요. 아들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깟 공사장 일이 돼주겠어요? 다음날 준용의 어머니는 짐을 챙겨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으로 떠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름이 아니라 아범이
준용이 학비 때문에 지금은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으로 같이 와서 돈을 벌자고 하네요. 저 좀 다녀와야겠어요. 애비가 오래? 준용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만 너희 둘 다 가버리면 나 혼자 준용이를 키울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방 오겠죠 뭐. 죄송한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잘 부탁드려요. 야, 알았다. 잘 다녀오거라. 부모님이 모두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자 집에 할머니와 혼자 남게 된 준용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만 하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 했는데 귀찮게 하던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이제 준용 세상이었습니다. 집에는 할머니가 있었지만 허약한 노인의 몸으로 중학생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혼내라 본다. 네. 어디 그래 보시던가. 엄마가 그 먼 데서 할머니한테 전화 받고 오면 내가 여기서 바지 내리고 오줌 쌀게. 해보시던가. 아이, 내 이름이 어디서?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한다며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자 준용은 부모님이 모두 대도시로 돈 벌러 떠나서 두 분 다 안 계시다고 했고 이 소리를 듣게 된 친구들은 부모 없는 아이라며 준용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준용을 부모 없는 자식이라며 버릇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하자며 약 올렸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준용은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래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안 때려. 아니 그래, 대들고 좀 줘봐.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건데. 학생들은 준용의 동생이 타고 온 자전거를 빼앗으려 극장 뒷골목에서 동생을 두들겨 팼고 동생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준용은 그 자리에서 패거리 5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동안 화가 많았던 준용은 그동안 쌓였던 화풀이를 패거리들에게 하며 반불구를 만들었고 소문은 다른 학교로 번지면서 그를 용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88년 준용은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만 하고 다니다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공부를 잘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그의 부모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자 너무 놀랐습니다. 준용은 2년을 재수한 끝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야 한다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준용 담임으로부터 아들이 자퇴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선생님, 참,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담처럼 하세요? 우리 부부가 누구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벽돌 나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준용이가 늦게 고등학교에 들어다 보니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달리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선생님! 다음 날 오전 어머니는 공사 현장에 휴직계를 제출했고 고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너 그러지 말고 엄마랑 일이나 같이 하러 가자. 이러다 폐인되겠어. 공부하라고 했더니 못된 놈들하고 어울려서 겨우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니? 그날 이후 준용은 어머니를 따라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준용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소장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소장은 준용을 사무실에 불러 아이, 자네 이름이 준용이라고 했던가? 네, 유준용입니다. 그 현장에 해보니까 어때? 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혹시 말이야, 자네 내 밑에서 일 한번 해오지 않을 텐가? 돈도 아주 많이 벌게 해줄 텐데 말이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요? 어때? 생각 있어? 그날 이후 준용은 소장과 함께 일하며 소장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장은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던지며 그가 이번 일 잘했다고 주는 거야. 준용은 테이블 위에 수북하게 쌓인 돈다발을 보며 이렇게나 많이 주신다고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요? 이게 내 성이니까 넣어두고 다음에 거물질 때 자재 빼먹는 것도 자네가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 이후로 머리 좋은 준용은 소장이 부탁한 일들을 모두 처리해주며 3만 유안이라는 엄청난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준용은 거액을 손에 넣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벽돌 나르고 철근을 알아봤자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는데 소장과 함께 일했던 시간은 그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준용은 건축일을 하면서 자재를 빼먹으며 번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창시절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을 불러냈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다고? 언제 하는데? 진작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우리 항상 만났던 술집 있지? 거기로 나와. 알았어, 바로 갈게. 바로 나간다고. 군도시에서 성공이 좋았다는데 당연히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잠시 후 약속한 술집에는 창성과 과민이 미리 나와 앉아 있었는데 야, 준용아! 야, 얼마 많냐? 성공했다면서? 야, 성공 무슨 성공이야. 돈 조금 만진 거 가지고. 너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준용은 창성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 한번 보자고 한 거야. 자금은 마련돼 있으니까 좋은 사업 있나 해서 말이야. 사업? 야, 그럼 근데 그거 한번 얘기해봐. 뭐? 그때 하고 싶다고 했던 거 있잖아. 돈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한 거 말이야. 그거. 뭔데? 그게 말이지. 그게 뭐냐면 성인 영화 사업인데 불법 성인 비디오 사업? 포르노 사업 말이야. 뭐? 그런 게 돈이 돼? 요즘 이게 말이야. 광동하고 저쪽 홍콩 지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데? 준용은 창성의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투자했고 친구들은 여성 배우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친분이 있는 자매에게 접근해 배우로 출연해주면 1년의 현금으로 1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딱 1년만 촬영하고 현찰로 1억 줄게. 정말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광동에 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어? 얼마 후 두 자매는 그들과 함께 광동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촬영한 음란물은 판매할 때마다 성공을 했고 준용의 회사는 2년 만에 200명의 여배우를 거느린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준용은 포르노 비디오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자 또다시 다른 사업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대부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에는
이미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들 틈을 비집고 올라가기에는 기초도 없는 그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용은 포르노 사업과 밀수거래 사업, 대부업 등을 한 곳으로 모아 힘을 키웠습니다. 광동에서 호텔을 인수한 후 그곳에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원들은 준용의 부하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괴롭혔는데, 야, 이 자식아! 간땡이가 4% 팽창이가 심장 밖으로 뛰쳐나와보자! 네, 심장하고 간은 반대쪽이지 말입니다. 하바바드 이쪽 구역이 명함 돌리고 다니면 그때부터 다 죽여버린 거야. 알았어? 전쟁이라고! 타 조직에서는 준용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에도 신고해보았으나 준용은 그동안 이미 많은 고위 간부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쳐왔던 터라 누구 하나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소환하거나 조사를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자꾸만 자기 구역으로 침범하고 있는 준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반대 조직 두목 전시화는 혼자 힘으로는 준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타조직 두목들에게 힘을 합쳐 한 번에 준용을 제거하자고 했고 그들은 전시화와 뜻을 같이해 준용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준용 제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준용은 부하들에게 전시화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조건 생포해서 잡아오라고. 아니다. 아니야. 죽여도 좋으니까 당장 내 앞에다가 갖다 놓아.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준용은 부하 20명을 풀어 전시화를 잡아오라고 했고 부하들은 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화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준용은 더욱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 없으면 다야? 그럼 지 애미 집이라도 가보던가. 거기에서 돌아오지 말고 잠복해 있으라고. 분명 거기로 갈 거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이후 준용의 부하들은 15일 동안 시화의 부모집 앞에서 잠복해 있었으나 시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만 낭비할 수 없다며 상부의 보고에 어쩔 수 없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12시 준용의 부하들이 철수하려고 준비하던 순간 도로 반대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빛을 비추며 달려왔습니다. 승용차는 아파트 입구에서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남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전시화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잠복해 있던 부하들은 전시화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우리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는데. 어머니! 문 열지 마세요! 용준의 부하들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전신화를 46차례 찔렀습니다. 신화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즉사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부하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빨리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모습을 보고 분명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일 것으로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은 중앙공안국에서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안은 전국경찰서에 신화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준용에게 수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5년 3월 25일 늦은 밤 유준용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공안입니다. 유준용 씨,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잠시 후 준용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공안원에 체포되었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 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검거되었는지 모르고 있었고, 준용은 검거되는 순간 모든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2006년 4월) 후난성 루디시 법원은 유준용과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이 유준용과 관련된 사건을 법정에서 제출한 사건만 170건에 달했고, 준용은 살인 1명, 중상 7명, 경상 20명 등에게 피해를 입혔고, 협박과 폭행당한 시민만 98명에 달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준용은 루디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아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한 조직원 7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에는 중국에서 이민 온 5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펑웨이는 돈 한 푼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사장 인부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결혼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자녀 교육에 아주 엄격한 성격이었는데 자녀들이 집에서 대화할 때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도록 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더라도 미국 방송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형 펑이롱은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 아버지는 이롱을 과학자나 의사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일량도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도 역시 공부를 잘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펑의 가족은 중국인이었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중국인으로 생활할 정도로 그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취미로 피아노를 치는 것과 교육방송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감시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첫째 형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사주었는데 이는 이롱이 학교 과제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 데 사용하라며 사준 컴퓨터였습니다. 일홍은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아버지 몰래 잠시 컴퓨터를 꺼서 게임을 하고는 했는데 형! 이거 무슨 게임이야? 아, 이거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고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게임이야. 아, 재밌겠다. 형, 나 이거 한 번만 해도 어때? 너는 어려워서 못해. 형, 한 번만 해보자. 형,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게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동생 일량은 형이 며칠 동안 깨지 못한 미션을 단 한 번에 깨자 일홍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날 이후 동생 일량은 아버지 몰래 형 방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형대로 공부를 해야 했고 그렇다고 게임을 하고 싶어 매일 자신의 방을 찾아오는 동생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일홍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생에게 최신식 컴퓨터 한 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 컴퓨터야? 그럼 이제 형 방에 안 와도 되겠지? 일량은 그날 이후 자신 방에서 나가지 않고 반 게임에 미쳐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는
이놈의 자식은 내려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응? 일량은 어머니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엄마가 공부하라고 이제 게임하라고 했어? 알았어. 거의 다 끝났어. 잠깐만. 어머니가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이거 왜 이러지? 모니터가 나왔네? 마우스도 안 되고. 그날 밤 아버지는 일량을 불러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말이다. 그 게임하고 있는 거 계정 당장 삭제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알았지? 아빠, 그냥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만 잠깐 할게요. 일량은 지웠던 계정을 아버지 몰래 다시 깔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같이 둘째 아들 일량의 컴퓨터 게임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럴수록 일량은 더욱 반항아로 변해갔습니다. 너 이것도 중독이야. 마약이나 알코올만 중독인 줄 아니? 이것도 사람 신경을 마비시키는 중독이라고. 컴퓨터 어디 있냐? 내가 당장 이것을 부셔버려 속이 시원하겠구나. 아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어때서 그래요? 이것도 요즘에 대회도 있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고요. 이런 하도 게임만 하더니 이놈이 미쳐가는구나. 게임을 하는데 돈을 썼으면 썼지, 돈을 주는 놈들이 세상 전체에 어디에 있다더냐. 그때 일용이 화난 아버지를 말리며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그리고 요즘 일량이 또래 중에 게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럼 일용이 내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지. 너는 공부 잘하고 있겠지. 의대 진학하는 것은 문제없고. 그럼요. 저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는걸요. 아버지와 동생의 싸움은 이번에도 형의 중재로 다시 평온해졌고, 두 형제는 최신 게임이 출시될 때마다 테스트를 해보며 유행하는 게임을 찾아봤습니다. 일량아,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유행이라는데, 그리고 얼마 있으면 상금을 건 대회도 만든대. 상금을 준다고? 얼마나? 그날 이후 일량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모두 분석하고 자신과 맞는 캐릭터를 선택해 하루 종일 연습했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일량은 그동안 맺힌 한을 풀려고 나온 듯했고, 그 이후로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하며 전재성을 입증했습니다. 그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유저의 우승과 득점 순으로 리그 순위를 적용하는 랭킹 매치 매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일량은 단숨에 세계 최고 등급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e스포츠 세계 최고 자리에 앉게 된 그는 2011년 CLG 팀과 계약을 맺으며 경력을 쌓아 에픽게이머라는 팀에 합류했고, 글로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단 8팀만 초청을 받아 출전해 우승 상금 10만 달러를 놓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회는 미국이 아닌 스웨덴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일량은 올해 16세로 만 18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대회 측에서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일량은 선뜻 부모님에게 대회 출전에 동의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고 다시 형에게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형이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 월드리그라고 전 세계에서 8팀만 초청됐어. 형도 알잖아. 평생 가도 이런 기회가 2번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거. 일홍은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형으로서 또다시 부모에게 사정했습니다. 엄마, 그렇다니까요. 이것도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바둑두는 선수나 마찬가지라고요. 너도 일량이한테 물들었니? 그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게임 천재들만 모이는 경기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해요. 엄마! e스포츠라는 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인터넷 중독이나 그런 게임 중독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 이거 그 도박 사이트 놈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놈들이 왜 스웨덴으로 불러들이겠니? 너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지. 인터넷이고 게임이고 그런 것들이 하는 짓거리 같아. 그런 것 아니겠냐? 형이 좀 설명해줘봐. 그래도 형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잖아. 아씨, 부모님 서명 못 받으면 내일 중국 자체를 못한단 말이야. 사실 일홍은 그동안 일량과 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번 나서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데에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동생 문제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내밀면 그때는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째서 저놈이 저렇게 게임 사탄 마귀가 끼어서 집안을 난리치게 하는지 모르겠네. 두 아들의 사정에도 부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일홍은 일량과 함께 식사를 거부하며 끼니를 걸렀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큰아들의 반항에 놀란 어머니는 마지못해 둘째 아들 출전 동의서에 서명하며 일량은 극적으로 월드리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량이 속한 팀은 월드리그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상금 1,400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상금을 부모님에게 자랑하며 인터넷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너 말이야,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왔지. 다음에 또 가면 그놈들이 너한테 약을 타서 먹인 다음에 장기 빌미하는 놈들한테 팔아넘길 거란 말이야. 어머니도 참, 이 돈은 진짜로 대회 스폰서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올해 만 18세로 성인이 되었던 일량이 부모와 갈등을 빚는 사이 큰형 일홍은 부모가 원하던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형과 비교가 되었던 일량은 더 이상 부모와 싸우기 싫다며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욱하는 성질에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당장 묵을 곳이 없었던 일량은 사이트에 자신이 묵을 수 있는 숙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팀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게 된 한 팀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며 일량은 새로운 팀으로 들어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1년에서 길게는 3년 단위로 연장을 계약하기 때문에 e스포츠 게이머들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곧바로 방출되는 아주 냉정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량은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간 후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 편히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그는 e스포츠 출전 몇 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e스포츠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동생이 승승장구하며 유명 인사가 되는 동안 형 일홍도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혼수를 준비하러 다니던 일홍은 갑작스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신경이 예민해진 일홍을 당분간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근무하라며 돌려보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일홍의 부모는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10분. 아들을 위로해준다던 어머니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예민한 말투였는데, 그러길래 그런 근본도 없는 여자애를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런 건데? 넌 의사야.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허접한 것들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냔 말이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놈아. 진작부터 부모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곱게 자란 아들 널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말이다 이놈아. 우리 집을 봐라.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러니까 결혼할 며느리도 엄마가 다 알아볼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란 말이야. 어디 그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우리 귀한 아들 가슴에 스크래치를 내고 지랄이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놈이? 이놈이 지금까지 예미 말을 뭘로 알아듣는 게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뭐야? 이놈아, 파혼하고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이게 그만할 문제냐? 예미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다. 이놈아! 이놈아! 나를 가만두라고. 누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냐고. 누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냐고. 밀양의 문제만 해도 그래. 내가 왜 그 녀석 문제를 다 해결해줘야 하는데. 내 인생 관리하기도 힘든데 말이야. 이게 다 당신들이 원해서 만들어놓은 설정 때문이라고.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일량이 문제만 해도 그래. 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지. 그걸 못하게 해서 집을 나가게 해. 지금 돈도 잘 벌고 성공해서 잘 살고 있잖아. 아니, 이런 보리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일홍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얘야, 살려준. 이리 와. 더 이상 이렇게 살았으면 뭘 어쩔 건데. 가운데서 더 이상 얼굴 들고 병원에 출근도 못할 텐데 말이야. 죽으라고. 그날 밤 같은 시각, 동생 일량은 e스포츠 월드리그에서 한참 경기를 치르고 있었고, 일량의 팀은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량이 극적인 우승으로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한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올해 30세인
펑이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이롱을 맞이한 순간 그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어머니 손웨이핑 59세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버지 펑 59세는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홍은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4월 2일 기소되었습니다. 펑일양은 2020년 11월 e스포츠계를 은퇴했고 해설자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과거를 잊으려 e스포츠계를 은퇴했으나 고통스러워하다 수년이 지난 후 다시 복귀했고 은퇴 후 주위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정신적 치료를 받는 선수들이 많아 그의 복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양은 하늘나라로 간 형이 보라는 듯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며 성공 확률이 아주 적은 e스포츠 분야에서 다시 정상에 섰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형을 찾아가 고충을 이야기했고 문제를 형이 해결해 주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에 형이 없으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일양은 형이 결혼할 여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 부모를 살해했다고 했으나 사실 형은 매번 부모님과 자신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부모를 살해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말았다며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 (1992년 12월) 겨울 중국 청두시 쌍유구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는 매일 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하시는 거 몰라?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저렇게 딸을 낳아? 나 참. 에이. 아버지 예린탕은 속이 상한 듯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내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들 낳는 것이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화를 낸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냉담했고 두 사람은 대화가 줄어들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중국 오지인 티베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아내는 아내대로 농장일과 농사를 지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육아도 오로지 혼자 맡아서 해야 했던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루 종일 마작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교는 집에서 학교에 등교하려면 산길 3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작에 미쳐 딸 예교가 등교를 하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고 본인의 인생만을 즐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교는 마작에 미친 어머니가 한번 나가면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를 주지 않자 할머니와 단둘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에는 어김없이 마작방에서 날을 새고 돌아왔던 터라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생활비 부탁을 할 수 있었는데 저 엄마 쌀도 떨어졌고 반찬 살 돈도 떨어졌어요. 어제부터 할머니하고 식사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 짜증나게 진짜. 너 혜미가 이렇게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기분 찝찝하게 들어오는데 꼭 이럴 때 그런 말 해야겠니? 아이 재수없게 그냥.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게 커가면서 이게 커가면서 저러냐. 뭐 이러니 내 팔자가 필 리가 있나?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할머니하고 알아서 먹을게요. 그런 걸 하는 애가 애미한테 그따위로 말하니? 비켜! 피곤하니까. 예교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성장했지만 학교에서 성적만큼은 다른 학생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가난하기로 소문이 나자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면 예교를 가장 먼저 의심하고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예교는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올해 15살이 되던 예교는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음식점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15살짜리 어린아이가 음식을 나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녀에게 장난을 거는 남자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에이! 내려봐! 예교는 손님에게 다가와 부르셨어요? 손님은 테이블 위에 지폐돈을 던지며 내가 가서 담배 좀 사봐. 손님이 밥 먹다 나갈 순 없잖니? 아이고 참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고 그래. 아가 그냥 놔두길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돈은 제가 가져도 되나요? 에? 이거 참 그는 참 당돌하네. 그래. 예교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빚쟁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작방에서 매일 돈을 잃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고 사채돈까지 얻었으면서 돈을 갚지 않자 사채업자들은 예교의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교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자 오래전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남성이 예교를 보자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서며 아유 신발이 나는 너 기다리다가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혼연일치가 되는 줄 알았구만. 일 끝났으면 빨리빨리 올 것이지 뭐든 나고 이제 오냐. 속 터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형님 야! 혼연일체지 말입니다. 나 오늘 알바비 얼마나 받았어? 저 돈 없어요. 나 뒤져서 다음엔 1원당 한 푼씩이다. 만수가 뒤져봐. 제가 말입니까? 뭘 마 빨리 뒤지라고. 그래도 여자 몸인데 제가 어떻게 뒤지지 말입니까? 그때 준식은 예교의 북부를 가격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챙겨 어머니의 누름빛 이자는 이것으로 계산한다며 달아났습니다. 예교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집에 들어가는 게 고통이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예교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그 또한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길거리를 떠도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예교는 남자친구와 상의한 후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 먼 도시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야, 친구들하고 시내는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한번 가볼래? 노래방? 예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노래방을 친구들과 함께 가보고 싶었으나
돈도 없고 창피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설마 돈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 돈 있어. 노래방이 어떻게 생긴 건지 구경해보고 싶기는 한데. 남자친구는 예교와 함께 시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예교는 노래방 입구를 들어서자 웅장한 음악 소리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와, 멋있다. 그때 남자친구가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자친구의 선배라 불리는 조죽폭력배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안녕하십니까 형님. 광천이 왔는가? 거기는 누구야? 여자친구? 애인? 아니지 말입니다. 그냥 친구지 말입니다 형님. 예교는 노래방에 들어가자 마치 안개 속 같은 방한 담배 연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이 광천이, 여자친구가 연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보네. 여자친구 데리고 잠깐 이리 와봐.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 아닙니다 형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님. 야, 선배 말이 말 같지 않다 이거지? 여자친구도 이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늘에 붕 떠있는 느낌 한번 느껴봐야 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형님. 형님. 예교는 조죽폭력배들이 강제로 피우게 한 담배를 피운 뒤 환각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예교는 환각 증세를 잊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한 번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너 돈 있어? 돈요? 야, 가라. 어? 가. 돈도 없으면서 가라고.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너 그러면 아저씨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뭔데요? 그 아저씨가 말하는 곳에 가서 누가 주는 물건만 찾아오면 되는데 어때?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시켜주세요. 설마 무겁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야. 아주 가벼워. 예교는 환각 담배를 피우기 위해 조폭들의 심부름을 해주며 돈을 벌어 담배를 사고 있었는데 그녀는 심부름하고 있는 물건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심부름하고 있던 물건에 들어있던 것은 약물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횟수가 늘어나자 그들은 돈 대신 약물을 지급해주며 앞으로는 약물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기심이 생겨 약물에 손대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9살에 보스의 인정을 받아 약물 유통 서열 2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녀는 암흑세계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에 걸린 적이 없고 완벽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여성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찾는 암흑세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문은
북경과 길림성, 하얼빈, 천징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마냥 기분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많은 만큼 노출도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의심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전제는 황제나이트에서 소개받고 전화드렸습니다. 황제였어요? 거기 황제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나? 왕증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그 왕제님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뭘요? 황제 나이트클럽에는 왕증리라는 지변이 없는데 어떡하죠? 예교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매번 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겁에 질렸습니다. 중국에서 마약 사범은 묻지도 않고 사형시켜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적히며 항상 의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목에게 무서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두목은 만약 조직을 배반하고 나가게 되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모든 것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고통에 약물에 쪄들어 살고 있던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오던 그녀는 이게 뭐야? 거울에 비친 해골같이 변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란 예교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몸무게는 40kg밖에 나가지 않았고 얼굴은 광대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동안 이렇게 몸뚱아리가 썩어 들어간 거야?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여기에서 끝내야 해. 예교는 기회가 있으면 도망칠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도주는 그녀의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회가 있으면 도주하려는 것처럼 조직 두목은 예교가 약물에 쓰러져 있을 때 덮칠 기회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목은 예교를 서열 2위로 올려놓으면서부터 자기 여자로 만들 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예교를 자신 집으로 불러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예교는 두목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 약을 먹인 후 강제로 관계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핸드백에 미리 사둔 권총을 넣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목은 예교야, 자, 술 한잔 해. 저 몸이 안 좋았어요. 술은 좀 그래요. 아, 그래. 이제 그럼 두목은 거실 서랍에서 약물을 꺼내며 자, 그러면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 전국에 한번 가야지. 예교는 소파에 쓰러지는 척하며 두목은 예교가 쓰러지자 그녀 위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그때 예교는 핸드백에서 권총을 꺼내 두목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예규야, 예규야, 우리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화로 풀면 안 될까? 그거 진짜로 쓸 것은 아니잖아.
닥쳐 이 자식아. 지금 당장 너를 쏴 죽여도 안이 풀리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 한번 잘못 따라왔다가 어쩌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 됐는지 모르겠다. 예구야, 예구야. 닥치라고 이 자식아. 쏴 죽여버리기 전에 내 놈한테 잡혀서 잤다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 집에도 못 가고 몇 년을 잡혀서 너같이 짐승 같은 놈에게 잡혀 살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2012년 2월 15일) 하얼빈 경찰은 마약 밀매범 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의 배낭 가방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되었는데 조그만 약봉지 크기로 170개, 92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취조하기 시작했는데, 야, 이래도 안 볼 거야? 나는 정말 몰라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날짜하고 장소를 정해서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들하고 거래 내용 주고받은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핸드폰을 매번 바꾸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5469번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0698번으로 했기도. 자꾸 바뀌는데 전화번호만 수십 개라고요. 아, 이거 말로는 안 되겠네. 정모 씨는 경찰의 취조에 정말이에요. 칭다오에서 온다는 것 말고는 몰라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게 다라고요. 경찰은 약물 판매원들을 검거한 후 공통점이 물건이 칭다오에서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유통 총책이 예교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칭다오 공장을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3월 5일 경찰은 약물 제조 공장을 습격하고 현장에서 제작하고 있던 일당과 예교를 검거했습니다. 예교는 약물 밀매 및 제조 혐의로 구금되었고 2012년 4월 12일 칭다오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저녁 한 남성이 중국 산동성 더조우 치위현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산업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쳐나오는 거예요. 피할 틈도 없이 그냥 사람을 치워버렸다니까요. 아이, 그럼 사고 나신 분도 거기 있습니까? 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경찰은 사고 장소에 구급대원을 출동시켜 우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고 말았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아이, 그러니까 그 운전할 때 사람이 전혀 안 보이셨나 봐요? 네, 보시다시피 도로에 가로등 거 없다 보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 술은 마시지 않으셨고요? 술이요? 아, 그런 건 입에도 안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음주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음주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에게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다 사고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보던 황 형사는, 반장님, 여기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왜 그러는데? 반장이 황 형사 쪽으로 다가가자, 반장님, 운전자가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 난 남성을 차로 치인 후 20m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가 급정 갈 때 찍히는 스키드 마크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뭐라고?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딘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경찰은 남성을 불러 간단한 신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올해 43세인 천진의 한 회사 운전기사 최이화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화는 천진에서 3km 떨어진 고향집에 잠시 들러 이를 보고 돌아가려던 차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돌아가다 발생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황 형사가 경찰서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반장님, 잠깐 이쪽으로.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사망한 사람이 운전자의 매제입니다. 뭐라고? 사람도 안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매제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운전자 최 씨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사망하신 분 얼굴 보셨나요? 아니요.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럼 혹시 이 근처에서 매제를 만나기로 하시지는 않았나요? 매제를 만나요? 매제를 이런 곳에서 왜 만납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이화씨 매제입니다. 에? 죽은 사람이 매제라고요? 최이화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매제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나 몸싸움을 하다 살해한 것을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황 형사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으며 자,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범퍼에 부딪힌 시신의 부위가 머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이미 사망해 있거나 사망하기 직전에 피의자를 도로에 앉혀놓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죠. 철저하게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래서 20m를 끌고 간 거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를 수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최유화의 아내와 가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유화의 아내 예네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 봐요. 어차피 죽을 놈이었잖아요. 그러나 최이화의 가족은 경찰이 그들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보험금은 나온대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직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은 나와야죠. 그리고 교통사고잖아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요. (2017년 10월 24일) 저녁 10시 최이화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마을 입구에 인적이 드문 도로 한쪽에 차를 숨겨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통화를 마친 최이화는 11시에 매제에게 전화를 걸어 매제 잘 지내지? 형님, 형님이 이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 있어서 잠깐 들렸거든.
전진해서 마을까지 다 오긴 했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 대화가 길어지니까 잠깐 자네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하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오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지? 왜? 지금 거기로 나와. 그럼 나하고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매제는 이화의 전화를 받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매제가 마을 입구를 지나 산업도로에 들어서자 저 멀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발진을 해 자전거를 타고 하던 매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매제는 자전거에서 5m를 날아가 아스팔트에 고꾸라졌고 마을 입구에서 CCTV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이화는 다시 한번 도로에 쓰러져 있는 처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조혜하의 아내와 여동생에게 당시 사건이 고스란히 찍혀있던 CCTV를 보여주며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화는 처음 보는 사람의 친구 초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 초대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뜸 이화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아내에게 신경 쓰세요. 아내 잃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화는 문자를 받자마자 술이 꿰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문자대로라면 아내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데 아내의 상대남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화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다시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빠, 나야. 최이화는 고향집에 있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분명 자신의 여동생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만약 언니가 자신이 오빠에게 바람핀 사실을 알려준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매제와 언니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빠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화는 아내에게 야, 너 매제하고 붙어 지내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고 있다고! 전 가족이 다 알고 있다고!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민수 씨하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았었다고. 뭐라고? 그럼 저놈하고 지내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야? 학창 시절부터 사귀고 있었는데 싸우고 난 뒤로 우리는 서로 갈 길 가자며 헤어졌어. 이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거기 민수 집에 있어? 지금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화는 알았다며 여동생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매제와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심하게 하지 말고 잘 타일러봐,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알았지?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형님! 아유, 형님, 늦은 시간에 어쩌셨어요? 이런 뻔뻔한 자식 봐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치고 너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와.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삼키며 형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나오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 일단 나와봐. 전화를 끊고 이화를 만나러 나가려 준비하던 민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가 아내와 자신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격투가 벌어진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던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주머니에 칼을 숨기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칼을 들고 집을 나서자 걱정이 되었던 이화의 여동생은 황급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자기가 칼 가지고 나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빠를 죽일 수도 있다고. 조심해. 뭐? 그놈이 칼을 가져갔다고? 이화는 매자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가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갈 때 뒤에서 차로 받아 죽여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화는 마을 입구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탄 매제가 산업도로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 자전거 앞바퀴에 매달려 있는 전등이 좌우로 혼란스럽게 번쩍이자 이화는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제가 힘들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도로를 달리자 이화는 자동차 쾌잉음을 내며 민수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향해 급발진했습니다. 이화가 민수를 들이받자 자전거에 타고 있던 민수는 그대로 5m를 날아 아스팔트에 고꾸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화는 이런 버릇없는 놈이 감히 나를 죽여? 야, 그래. 야, 이래도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나 보자. 기다려봐. 이화는 차를 후진한 후 도로에 주저앉은 매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화는 자동차로 매제를 들이받은 채 20m를 달렸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화는 차에서 내려 매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아이씨, 미친아. 야! 일어나봐. 아이씨, 저렇게 죽어버리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시신을 처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이화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도로를 질주하던 승용차가 행인을 친 사건으로 보지 계획적으로 죽인 걸로 보겠어? 경찰은 이화와 여동생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하고 이화의 자백을 받아내며 구속했습니다. 가장이 구속되자 이화의 아내와 여동생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이 지급되나
살인에 의한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보험금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의 아내는 만약 이화의 여동생이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했습니다. 산동성 덕주시 법원은 최이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